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먼지 쌓인 구불구불한 실크로드 길을 따라 떠납니다. 이 고대의 초고속도로는 중국의 광대한 신비로운 제국과 낯선 땅들을 연결했으며 그곳에는 이국적인 상품과 기묘한 생각들, 낙타 행렬이 전해주는 이국적인 속삭임이 가득했죠. 좁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퍼지고 나무 바퀴가 돌 위를 덜컹거리며 상인들이 수십 가지 언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행에서 물집이나 대추야자, 그리고 원치도 않았던 비단 스카프 없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왜 중국 황제들이 이 길을 따라온 골동품을 모으는데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보였냐는 겁니다. 스포일러, 단순히 할 수 있었기 때문 이상의 이유가 있죠.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제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즐긴다면요. 그리고 꼭 댓글에 여러분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베이징의 아늑한 방에서 함께하는지 아니면 이스탄불의 바람 부는 카페에서 참여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선풍기라도 켜서 부드러운 배경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실크로드는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중국 고대 수도에서 지중해까지 4,000마일이 넘는 무수한 무역로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비단, 물론, 향신료, 귀금속, 사상, 종교, 그리고 끝없는 흥미로운 물건들을 실어 나르던 동맥과도 같았죠. 역사가들은 아직도 실크로드를 단순한 무역로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문화의 고속도로라 불러야 할지 논쟁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들은 제국의 생명과 호기심을 불어넣는 동맥이었습니다. 이 길들은 중국의 현지 시장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 조각처럼 빛나는 아프가니스탄산 청금석, 라피스라줄리, 이나, 중화 왕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빛나고 섬세한 로마산 유리 제품들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물건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세상과 마법 같은 호기심의 상징이었죠. 중국 황제들이 매료된 것은 단지 가치나 희소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동품마다 먼 땅과 이국적인 사람들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수집하는 것은 알려진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하고 만리장성 넘어 광활함과 연결되는 손에 잡히는 증표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희귀 골동품을 가진 것은 조용한 자랑이었죠. 보라, 내 제국은 이 산 너머의 경이로움을 명령한다. 황제들이 그저 시간이 많고 부자가 너무 많아 예술품만 쌓아둔 것 같지만 진실은 더 깊습니다. 골동품 수집은 권력, 정체성, 문화에 관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제국의 위대함과 황제의 신성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실크로드가 물건을 공급했고 황제가 비전을 공급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일부 낙타 행렬은 여행 중 자외선 차단이나 보호용 연고로 악어똥을 실어 나른다고도 합니다. 사실인지 이상한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비단과 금 너머의 낯설고 거친 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밤 이야기의 끝에 여러분은 이 골동품 수집에 대한 열정이 고대 중국 궁정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수세기 문화와 현대까지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실크로드가 계속해서 활기를 띠면서 중국 통치자들의 호기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초기 황제들이 용좌에 앉아 턱을 문지르며 저 먼지 낀 상인 행렬에서 오는 반짝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황실의 호기심은 단순한 일시적 관심이 아니었으며 미지의 매력을 지닌 골동품 수집이라는 오랜 전통의 불꽃을 점화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와 같은 초기 황제들은 비단과 향신료를 넘어 이러한 이국적인 물건들이 상징적인 힘을 지녔음을 인식했습니다. 먼 땅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부와 지혜, 신의 은총을 속삭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외국산 청동 거울이나 신화 속 짐승 모양으로 조각된 희귀한 보석을 본 황제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명성과 제국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초기 수집품 중 일부는 원래 골동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건이 외국 장인들이 간 만든 물건이거나 중국인이 거의 본 적 없는 땅에서 거래된 살아있는 물건이었죠. 그러나 그 신선함 때문에 즉시 소중하게 여겨졌고 시간이 흐르며 물건이 오래되고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황실의 관심을 받는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비닐 레코드를 수집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때로는 가장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앨범이 가장 가치 있듯이요. 역사학자들은 초기 골동품 수집이 진정한 장인정신에 대한 감탄 때문이었는지 정치적 과시 때문이었는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황제들이 단순히 화려한 진귀한 것들을 모으기 위해 수집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깊은 영적 또는 문화적 이유가 있었는지 말이죠. 답은 아마 둘 다일 것이며 정치, 개인적 취향,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 문화 정체성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실크로드를 여행한 황실 사절과 상인들이 이 호기심을 부추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먼 문화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와 이야기도 전해주어 각 골동품의 신비함을 더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직조된 아름다운 카페툴을 가져온 사절이 사막의 왕과 모래폭풍을 견뎌낸 상인 행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카페툴은 더 이상 단순한 바닥 덮개가 아니라 서사시의 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집가가 출처를 집착하듯 황제들도 모든 물건의 뒷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어디서 어떻게 물건이 획득되었는지에 대한 초기 형태의 목록 작성과 기록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맥락과 역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일부 실크로드 여행자들은 외국 땅에서 불을 뿜는 용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아마도 낙타였거나 화산 활동이었겠지만 이러한 환상적인 이야기는 골동품의 마법 같은 층을 더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곳에서 왔다고 소문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전설의 한 조각을 쥐는 것과 같았죠. 초기 호기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황제들은 단순히 물건을 모은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문화적 우월성의 서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각 골동품은 상징이 되었고 중국이 더 넓은 세계에서 차지한 위치에 관한 거대한 이야기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눈치챘을 겁니다. 이 골동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권력의 상징으로 황제들이 권위와 지위, 심지어 신의 승인까지 알리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고 전시한 것이었죠. 황궁에 들어서면 모든 복도와 방, 정원의 구석구석마다 이 통치자의 영향력은 광대하며 권력은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속삭이는 유물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중국 황제들은 희귀 골동품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영향력의 우주에 대한 백스테이지 패스를 가진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고대 왕조나 먼 문명과 연결된 작품들은 황제의 천명을 증명하는 실체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강함만으로는 부족했고 황제는 영원한 위대함의 이야기를 전하는 유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 과주, 왕조의 청동 제기들은 단순한 주방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상과 신들과 소통하는 의식에 사용된 신성한 물건이었죠. 이 제기를 소유하는 것은 황제를 신성한 혈통과 직접 연결하며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전시하는 것은 나는 조상과 하늘이 모두 선택한 정당한 통치자다 라고 은근하면서도 강력하게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상징성은 단지 연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재료의 희소성이 핵심이었죠. 아름다움과 영적 효능으로 존경받는 옥석, 은 순수함, 지혜, 불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옥 컬렉션은 우주의 덕목이 담긴 개인적인 보물 상자와 같았습니다. 옥 도장을 지니거나 옥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대 중국에서 옥이 너무 귀해 죽은 후 부패를 막는다고 믿었는데 이는 초기 방부 처리의 일종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 골동품 수집은 지위뿐 아니라 육체적, 영적 불멸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황제의 보석은 사실상 시간 여행 기계였던 셈입니다. 역사가들은 황제들의 컬렉션이 순수한 상징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진정한 미적 감상도 반영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들이 정말 장인정신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아니면 골동품을 정치적 도구로 썼는지 말이죠.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권력의 굶주린 통치자도 정교하게 조각된 옥 호랑이를 감탄하며 잠시 멈추었을 테니까요. 흥미롭게도 일부 황제들은 컬렉션을 채우기 위해 위조품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해관계가 이렇게 크면 진품 여부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만든 위조품은 황실서사를 강화한다면 반드시 비난받지 않았고 없던 경우엔 위조품이 소중한 작품이 되어 역사와 신화의 경계를 흐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상징은 황제가 말없이 신하와 경쟁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국적인 실크로드 골동품의 웅장한 전시는 이웃 왕국들을 위협하거나 방문한 고위 인사들을 감탄하게 했죠. 마치 골동품으로 과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래서 이 골동품들은 단순한 먼지 쌓인 옛 유물이 아니라 황제의 조용하지만 설득력 있는 외교관이었으며 권위와 영성, 예술성을 황실 권력의 춤으로 엮어낸 존재였습니다. 황제의 집착이 먼 이국 땅에서 온 희귀한 발견에만 국한된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골동품 중 일부는 오히려 깊게 뿌리내린 토착품, 특히 옥과 청동과 같은 중국 문명을 정의하는 고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고 장식 이상의 문화적, 영적 의미를 담아내어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옥은 종종 천상의 돌이라 불리며 제국 중국에서 신성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매끄럽고 반투명한 특성은 마치 생명이 깃든 듯하여 땅의 영혼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황제들은 영혼을 정화하고 악을 물리친다는 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미학을 넘어선 신비로움을 부여했습니다. 옥을 착용하거나 옥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자연의 축복을 받은 보호의 오라를 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편 청동은 고대 의식과 권력의 금속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한 청동 제기는 단순한 냄비가 아니라 조상을 기리고 신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된 의식용 물건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황제들을 영적 영역과 연결하며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청동 골동품을 소유하고 전시하는 것은 황제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신성한 중재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일부 청동 제기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표면에 숨겨진 메시지나 상징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고대 이스터 에그와 같았습니다. 이 비밀 암호는 왕조의 기원 이야기를 암시하거나 축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는 예술과 선전이 금속 속에 절묘하게 결합된 사례였습니다. 역사가들은 황제들이 이 골동품에 담긴 상징성을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를 전략적으로 얼마나 활용했는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진심 어린 전통에 대한 존경이었는지, 아니면 영리한 정치적 움직임이었는지 말이죠.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황제와 옥, 청동과의 관계는 재료 자체만큼이나 복잡하여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고 신성하면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골동품 수집은 현재 황제들을 찬란한 선대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대 통치자가 소유했던 옥 도장을 전시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과 같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성한 명령의 이야기를 강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인들은 전통 기법과 실크로드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옥과 청동 물건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골동품들도 미묘한 외래의 영향을 받아 문화와 장인정신의 독특한 혼합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크로드가 많은 이국적 경이로움을 가져왔지만 황제의 마음은 제국의 정체성과 권위를 굳건히 한변치 않는 고전, 옥과 청동의 지속적인 힘에 가장 강하게 뛰었습니다. 옥과 청동이 소중한 고전이었다면
중앙아시아와 그 너머에서 온 이국적인 보물들은 제국의 소장품에 매혹적인 빛을 더해 주었으며 현지 유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궁정의 위신을 높였습니다. 황제의 궁정을 눈부신 무대로 상상해 보세요. 그 무대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고리, 때로는 순수한 이국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중앙아시아는 사치품과 예술적 영향의 보고였습니다. 박트리아와 소그디아 같은 곳에서 온 정교하게 짜인 카페투, 세밀하게 조각된 상아, 그리고 화려한 유리 제품들이 제국의 보물창고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중국이 국경 너머 자원을 지휘할 수 있다는 위신의 표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를 따라 중개상 역할을 한 소그디아 상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매혹적인 관습과 예술 양식과 함께 정교한 상품을 가져왔고, 이는 중국의 취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직물은 중국인들에게 낯선 문양으로 자수되어 있어 궁정의 패션과 장식의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제의 방이 야생의 소용돌이치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장식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다소 독특한 사실, 황제들이 수집한 일부 유리 제품은 고대의 풍화 작용으로 인해 무지개 빛의 진주광택을 띠었는데, 이 유리 풍화 현상은 때때로 마법적인 성질로 오해되어 이 물건들의 매력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품들은 희귀할 뿐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포장되어 있던 셈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이국적 골동품들이 중국 예술 발전에 얼마나 진정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단지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황제의 궁정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쌓아두었는지, 아니면 장인들이 이러한 양식을 통합해 새로운 문화적 합성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증거는 양쪽 모두임을 시사하며, 외래 요소가 영감을 주었지만 전통적인 중국 미학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이 보물들은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방문 사절단으로부터 희귀한 중앙아시아 유물을 선물로 받는 것은 외교적 금별을 받는 것과 같았으며, 호의와 동맹의 신호였습니다. 궁정에 그런 선물을 전시하는 것은 국내 관중과 외국 세력 모두에게 황제가 실크로드 정치의 거대한 네트워크와 연결된 세계주의적 인물임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부 귀족과 신하들은 이 이국적 골동품으로 개인 소장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누가 가장 인상적인 실크로드 상품을 소유했는지를 두고 우호적이면서 때로는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쟁은 장인들이 더욱 이국적인 작품을 만들도록 자극해 수요와 혁신의 순환을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옥과 청동이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핵심을 지켰다면, 외래 보물들은 궁정의 역사와 권력을 만화경처럼 다채롭게 만들며 화려함, 신비, 세계적 위신을 더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황제의 소장품을 거대한 박물관으로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유물 자체만이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골동품을 제작하고 복원하며 해석한 장인들과 그 기원과 의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궁중에서 이 보물들이 어떻게 감상되고 가치 있게 여겨졌는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집을 뛰어넘어 세련된 문화적 축으로 승화시킨 하나의 생태계였던 셈입니다. 장인들은 단순히 숙련된 기술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혁신의 수호자였습니다. 일부는 고대 양식을 복제하여 손상된 골동품을 복원하거나 옛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새 작품을 만드는 데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일은 마치 오늘날의 명장 복원가처럼 역사를 세심하게 보존하면서도 때로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이 장인들은 고립되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물의 역사, 상징성, 출처를 연구하는 궁중 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학자들의 지식은 황제의 소장품에 무게를 더해 단순히 예쁜 물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제국의 위엄을 담은 엄선된 이야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장인들은 실크로드에서 얻은 외국의 기술과 문양을 도입해 중국 전통과 이국적인 영향을 융합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골동품들을 탄생시켰으며,
원본과 영감을 받은 장인정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꽃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진 옥 조각을 상상해 보세요. 실크로드가 상징하는 문화 교차로에 대한 우아한 경의입니다. 재미있는 부가 사실로는 궁중 장인들 중 일부는 청금석, 네피스 러줄리, 이나 희귀 안료와 같은 귀한 재료를 모방하는 비밀, 조리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 고대 또는 마법이 깃든 듯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사실인지 궁중 소문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장인들과 학자들이 황실 수집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물건의 위신을 높였는지 아니면 황실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선정했는지 말이죠. 증거는 수집가, 창작자, 사상가가 모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대화였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황제가 장인과 학자들을 후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였으며 문화와 지성에 대한 헌신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지원함으로써 궁중은 세련된 취향과 지혜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높였고 황제의 통치를 더욱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황제의 골동품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장인정신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옥 도장이나 청동 그릇 하나마다 그 마법을 만들어내는 재능 있는 인재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황실 수집을 뒷받침한 장인들과 학자들을 만났으니 커튼 뒤를 살짝 들여다보며 황제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문화의 수호자로서 말이죠. 골동품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문화적 책임의 한 형태였으며 황제들이 역사를 보호하고 전통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세기 된 물건들로 가득한 궁전의 복도를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유물은 과거 왕조의 이야기, 승리한 전쟁, 혹은 소중히 여겨진 철학을 전합니다. 황제의 소장품은 살아있는 기록관이 되어 중국의 풍부한 역사의 물리적 흔적을 보존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 골동품들은 최초의 박물관, 즉 집단 기억의 저장소였습니다. 문화보존 개념은 조상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유교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의무는 단지 현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리며 시간 속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동품을 엄선하고 보살피며 황제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방식으로 이러한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황제들은 귀중한 골동품에 도난 방지 표시를 새기거나 비밀 암호를 새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RFID 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훨씬 멋지고 신비로운 것이죠. 이러한 조치는 보물을 잃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문화 보존이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졌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일부 황제들이 주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수집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역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정당한 계승과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수집의 문화적 역할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황실 소장품은 때때로 교육적 목적도 겸했습니다. 학자들과 관리들은 고대 유물을 연구하여 통치, 예술, 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골동품들은 본질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과서였으며 추상적인 이상을 물리적 형태로 뒷받침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소장품에 중국 국경 밖 야만인 문화의 의식용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크로드로 연결된 다양한 민족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관심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정치적으로 미묘했지만 중국의 역사가 더 큰 인류의 이야기 일부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 골동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역사 보존자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역사를 지키고 학문을 고무하며 이 귀중한 물건들을 통해 제국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황제가 옥과 청동뿐만 아니라 지구와 하늘의 가장자리에 온 듯한 눈부신 재료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피스라줄리, 산호, 심지어 달빛 방울처럼 반짝이는 진주 같은 이국적인 물질들입니다.
이 희귀한 재료들은 전통적인 중국 보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비로움을 지니며 황실 소장품에 한층 더 매혹적인 층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피스라줄리는 강렬한 푸른색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상인들이 닿기 힘든 곳이었죠. 그것은 하늘의 힘을 지닌 돌조각, 우주 조각으로 여겨졌습니다. 황제들은 라피스라줄리 조각과 상감새 공품을 우주와의 연결과 지혜의 상징으로 전시했으며 마치 우주의 한 조각을 지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산호는 풍부한 붉은색과 섬세한 형태로 황실 수집가들의 또 다른 매혹 대상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산호는 보호와 치유의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해 불운을 막는 부적이 되기도 했죠. 산호로 장식된 물건들로 빛나는 황제의 궁정을 상상해보세요. 예술, 지위, 영적 보호가 결합된 모습입니다. 진주 또한 황실 전설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분명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진주는 달과 물의 순수함과 재생의 상징과 연결되었습니다. 진주로 장식된 유물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의 은혜와 힘을 미니어처로 다루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점, 일부 학자들은 황제들이 이러한 이국적 재료에 매혹된 이유가 실크로드가 약속한 희귀하고 마법 같은 보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상징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니를 수집하는 것은 제국의 광대한 영향력을 실체화한 지도이자 미지의 세계를 정복한 트로피와 같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매혹이 진정한 영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쇼였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황제들이 이 재료들의 신비한 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주로 감탄과 위협을 위해 사용했는지 말이죠. 아마도 두 가지가 섞인 개인적 취향이 가미된 혼합일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장인들이 이러한 이색 재료를 다루기 위해 전통 중국 기법을 어떻게 응용하고 혁신과 융합했는지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적이면서도 친숙한 하이브리드 예술작품이 탄생했으며 이는 실크로드 자체의 완벽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재료들은 단순히 화려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실 중국의 신비, 영향력, 영적 열망을 담아내어 소장품을 우주적 보물창고로 바꾸었습니다. 실크로드가 무역과 외교의 그물을 짜면서 골동품 수집은 국가 운영의 예술과 깊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전략적 제스처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물을 들고 황궁에 도착한 사절단, 정치적 동맹의 무게가 그 섬세한 디자인에 담겨있는 장면을요. 실크로드 동맹국들로부터 온 외교 선물은 종종 희귀 골동품을 포함했으며 이는 우정과 권력의 상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자 황제의 위상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일이었죠. 이 선물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제국이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존경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때때로 이 선물들이 새로운 수집 트렌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왕국에서 온 정교하게 조각된 상하 조각상이 갑자기 황실 보물창고에서 꼭 가져야 할 아이템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황제들은 복제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을 더 요구하며 예술적 혁신과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사절단은 메시지 물건, 예를 들어 재탄생을 상징하는 봉황 조각이나 권력을 뜻하는 용 조각 같은 상징적 의미가 담긴 유물을 선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예쁜 물건이 아니라 외교 코드였으며 궁중학자와 관리들이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정치적 결정이나 동맹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역사가들은 이러한 선물 교환이 진정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계산된 정치적 책략이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골동품 교환이 문화와 위신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형태였는지 아니면 호의와 접근 권한을 사기 위한 거래였는지 말이죠. 아마도 외교에서 흔히 그렇듯 복잡한 혼합체였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선물들은 황제의 외교적 위신으로도 쓰여
충성스러운 관리들에게 보상으로 재분배되거나 종교의식에 바치는 제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의 재활용은 사회적 위계와 황제의 궁극적 후원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외교 골동품은 도착 후에 명문이나 수정을 거쳐 의미를 더하거나 중국 문화적 맥락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는 유물이 이중 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 외래 기원이면서도 황실 이야기에는 맞게 길들여진 셈이었습니다. 요컨대 실크로드 외교는 정치만큼이나 이야기와 상징의 교환이기도 했습니다. 골동품 수집은 이 문화적 체스 게임의 핵심 조각으로 아름다움과 권력, 미묘함을 하나로 엮는 우아한 수였던 것입니다. 골동품 수집이 늘어남에 따라 황실은 이 보물들을 조직하고 목록화하며 전시하는 정교한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궁전의 방들이 미로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각 방은 방문객의 고위 인사, 관리, 혹은 총애받는 신하들이 황제의 방대한 소장품을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배치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골동품 목록 작성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만들기였습니다. 기록은 유물의 기원, 이전 소유자, 때로는 관련된 전설까지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황실 목록은 재고 목록이자 이야기 도구로 기능하여 소장품을 엄선된 전시로 변모시켜 황제의 위신을 강화했습니다. 전시 공간은 유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웅장한 홀에 배치되었고, 다른 일부는 황제와 신임 고문만 출입할 수 있는 개인 방에 보관되었습니다. 유물의 배치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였으며, 중요성, 비밀성, 신성함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부 목록에는 특정 골동품의 아름다움이나 덕을 찬양하는 시나 문학적 암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술과 기록 보관의 융합은 문화적 세련미를 더해 목록 자체를 귀중한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소장품은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시적으로도 엄선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조직과 전시가 궁중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단순히 실용적 목적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골동품 전시 행위가 경외심과 위압감을 조성하기 위한 황실의 연극이었는지, 아니면 주로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말이죠. 증거는 기능과 공연이 혼합된 형태였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전시실의 건축 양식은 때때로 더 넓은 우주론적 개념을 반영했습니다. 궁전은 풍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골동품 배치가 조화와 기의 흐름에 대한 영적 신념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소장품이 제국 자체의 축소판이 되게 하였으며 예술, 권력, 우주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개인 관람은 특권과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정 골동품을 보도록 초대된 관료들은 황제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호의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영혼에 대한 독점적인 백스테이지 패스를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황실 소장품은 단순히 정적인 물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 정치, 예술, 영성이 정교하게 연출된 전시에서 얽혀있는 역동적인 문화기관이었습니다. 황실 소장품에 있는 모든 유물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에 근거했고, 많은 것은 전설이었으며, 모두 그 물건의 매력과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골동품을 단순한 물건에서 의미의 그릇으로 탈바꿈시켜 물질적 형태를 넘어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황제와 궁중 학자들은 유물의 기원, 사막과 산을 넘어온 여정, 그리고 그것을 만든 유명 장인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엮었습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들이 진실에 기반했지만, 다른 때는 물건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꾸며낸 환상적인 창작물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영토의 갑오 도장은 옥으로 조각되어 진나라 최초 황제가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도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화와 신비로 감싸인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천명의 은총을 거머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일부 골동품은 마법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는데, 예를 들어 악령을 물리치는 청동 거울이나 사후 세계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옥 펜던트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믿어졌든 은유적 의미였든 이러한 이야기는 황제와 궁중 모두에게 매혹의 층을 더해 주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기원과 진위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이것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정한 역사 기록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혹은 영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말이죠. 아마도 둘의 혼합일 가능성이 크며 이야기는 시대의 필요에 맞게 발전하고 합쳐지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설은 또한 골동품을 더 넓은 우주론적 주제와 연결시켰습니다. 어떤 유물은 오행, 음양 또는 천상 동물과 연관되어 황제가 하늘과 땅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임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황제의 신성한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의 범위가 유물 자체를 넘어 황제와의 관계까지 확장되었는데 황제가 그 물건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그것을 둘러싼 의식,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이러한 개인적 일화들은 황제를 인간적으로 만들고 통치자와 물건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야기는 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골동품이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취향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소장품을 신선하고 의미 있게 유지했습니다. 결국 골동품의 진정한 마법은 단지 물리적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와 그의 궁중이 보는 눈에 이들을 시대를 초월한 보물로 만드는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황실 소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황제들 간과 왕자 주변의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골동품 수집은 단순한 감상 이상의 것이었으며 경쟁의 장이 되어 복잡한 궁정 정치 계층 내에서 상대를 능가하고 우위를 주장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떨어진 두 황제가 서로의 소장품을 능가하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이전 통치자의 옥 도장을 능가하기 위해 이국적인 실크로드 유물을 의뢰할 것이고, 다음 황제는 신성한 조상에게 속했다는 전설이 있는 고대 청동 그루드로 응수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은 장인과 상인들을 비상한 노력으로 몰아넣는 보관과 전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도 이 열풍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일부는 황실의 작은 소장품과 견줄 만한 개인 소장품을 유지하며 이를 명예와 영향력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골동품과 위조품 모두에 대한 시장의 급성장을 촉진하여 수집가들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부 신하들이 황제의 전문가들조차 속일 만큼 정교한 위조품을 의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랬죠. 이는 높은 위험이 걸린 속임수와 명예의 게임이었으며 올바른 골동품을 소유하는 것이 경력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경쟁이 주로 개인의 허영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정치적 의미를 지녔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골동품 수집이 은밀히 황제 권위에 도전하는 수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충성과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이었는지 말이죠. 진실은 존경과 야망 사이의 회색 지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쟁적 분위기는 보존 노력도 촉진했습니다. 투자품을 보호하려는 수집가들은 때때로 초기 보존 기술을 개척하기도 했는데 경쟁이 역설적으로 역사를 구한 셈입니다. 더욱이 독특한 실크로드 골동품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외교 사절단과 무역 원정을 촉진했습니다. 황제가 특정 이국적 유물을 원하면 상인과 사절단이 먼 곳까지 파견되어 수집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사재기는 단순한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수집의 본질을 형성하며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으로서 중국 황실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황제들이 이렇게 방대한 소장품을 모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허영심이었는지, 영적 헌신이었는지, 정치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채워질 줄 모르는 호기심이었는지 말이죠.
역사가들은 이 동기들을 열정적으로 논쟁하며 종종 겹치고 모순되는 황실의 의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골동품 수집이 주로 명예에 관한 것에 신하들을 놀라게 하고 경쟁자를 위협하기 위한 화려한 부와 권력의 과시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상징성이 군대만큼이나 중요했던 세상에서 희귀한 실크로드 유물을 소유하는 것은 명확한 지위의 상징이었으며 나는 무역과 문화, 역사를 지배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영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황제들은 골동품, 특히 의식용 물품과 옷 같은 신성한 재료가 자신들을 신성한 영역과 연결해준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수집은 경건함의 한 형태였고 우주 질서와 조상 영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골동품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더 높은 힘과 연결되는 매개체였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호기심과 문화적 감상을 강조합니다. 이 통치자들은 단순히 권력의 굶주린 수집가가 아니라 학자이자 예술 애호가이며 문화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의 소장품은 역사, 장인정신, 실크로드의 신비에 대한 깊은 매혹을 반영했으며 지적 참여와 지식을 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일부 황제들은 특정 골동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기록한 일기나 목록을 보관했는데 개인적인 취향과 심지어 의심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치적 연극은 아니었으며 진실한 감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또한 이러한 동기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수집은 실용주의와 열정을 동시에 혼합하는 여러 목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황제는 신성한 청동 그릇을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획득했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예술성을 감탄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쟁은 조언자들과 궁중 문화가 수집 습관 형성에 미친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황제들이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움직였는지 아니면 학자, 장인, 정치 세력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말이죠. 답은 각 통치자와 시대에 따라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다면적인 동기는 황실 소장품을 끊임없이 매혹적으로 만드는데 야망, 신앙, 호기심, 문화가 복잡하게 짜여진 테피스트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옥도장이나 청동 꽃병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단지 과시용이 아니라 황제가 깊이 믿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 황제들이 수집한 보물들은 제국 내 예술과 문화의 깊은 유산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후대와 현대 박물관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황실 소장품은 궁궐을 넘어 울려 퍼지는 예술적 탁월함과 문화적 정체성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황실 보물창고에 보존된 많은 골동품은 후대 왕조의 소장품으로 이어져 끊임없는 역사적 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승은 장인정신, 미학, 문화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 예술가와 학자들이 이를 모방하거나 재해석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늘 물건에 대한 경외심은 감정과 정신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이는 예술과 골동품에 대한 정교한 감상과 비판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진품옥을 식별하는 방법, 진짜 청동 명문을 구별하는 방법, 조각에 담긴 상징을 해석하는 논문을 썼으며 이 지적 전통은 황실 수집 관행에서 직접 성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귀중한 골동품은 청나라 말기 초기 공개 전시에 전시되어 중국 현대 박물관 문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금성 자체가 일종의 박물관으로 발전하여 선별된 관객들이 이 유물들이 담고 있는 웅장함과 역사를 목격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황실 수집이 대중문화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이러한 소장품들이 일상 예술과 패션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궁정이라는 희박한 세계에만 국한되었는지 말이죠. 증거는 두 가지 모두였으며 황실의 취향이 점차 사회 전반에 스며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황실 소장품은 중국과 현대 세계의 교류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서구 탐험가, 외교관, 수집가들이 이 골동품을 접하면서 문화 간 교류를 촉발했고
때로는 소유권과 보존에 관한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일부 황실 골동품은 현대의 대륙을 넘나들며 실크로드의 지속적인 영향을 기념하는 국제 전시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황제가 처음 소중히 여겼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실 소장품의 유산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대 전통과 현대 예술, 문화, 세계 유산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오면 실크로드 수집의 정신이 현대 중국과 그 너머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집가들의 박물관이든 개인 애호가든 문화기관이든 모두 한때 황제들을 매료시켰던 동일한 마법을 쫓고 있습니다. 고대 무역로는 경매, 전시, 연구를 통해 수천 년간 이어진 매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시안의 현대 박물관들은 한때 궁궐문 뒤에 숨겨졌던 유물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며 황실의 보물을 전 세계와 공유합니다. 이 기관들은 보존과 이야기 전승의 유산을 이어가며 우리를 실크로드의 신비와 경이로움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은 옥도장, 청동 기물, 이국적인 유리제품들로 가득한 전시실을 거닐며 이 물건들을 처음 소중히 여긴 고대 황제들과 직접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수집가들도 이 지속적인 열정을 부채질합니다. 실크로드 골동품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은 역사, 신비, 과거의 한 조각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의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수집가는 출처를 중시하여 물건의 시간을 거친 여정을 추적하고, 다른 이들은 수세기 전 중국 황제들을 매혹시킨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희귀성을 추구합니다. 재미있는 현대의 반향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제 먼지 한 점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골동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상 수집과 전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옥 호랑이의 3D 홀로그램이나 유물의 실크로드 여정을 추적하는 인터랙티브 지도 같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통과 혁신이 융합된 수집의 진화입니다. 역사가들과 큐레이터들은 현대 수집 관행이 황실 전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단순한 향수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연속성인가? 현대 상업주의가 유산을 상품화하는 위험을 내포하는가, 아니면 이야기를 살아있게 유지하는가? 이러한 논의는 과거 진위, 가치, 의미에 관한 논쟁을 반영합니다. 분명한 것은 실크로드 골동품의 매력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황제에서 오늘날의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이 보물들을 소유하고 이해하며 기념하려는 탐구는 역사, 예술, 그리고 물건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인류의 지속적인 매혹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 때 실크로드가 단순한 고대 무역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공유된 경이로움과 수집의 마법으로 연결하는 영원한 길임을 기억하세요.